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돌싱맘입니다. 저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요. 제 아이까지 엮여 있다 보니 사실 더 힘들었어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기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당한 것에 몇 배는 돌려줘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제 나이 27일 때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30살이었습니다. 홍기가 꽉 찬 두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은 제 대학 친구의 동네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남편이 우연히 들렸다가 저와 눈이 맞은 거였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이 착해 보여서였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바람 같은 건 안 피우겠다 싶은 인상이요. 저한테 무척 잘해주기도 했고 남편은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갔어요. 바른 생활 사나이 같아 보였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생각이 어렸네요. 그 허울에 넘어가 남편을 좋게 바라본 게 말입니다. 잘생겼다고 인물값 하는 거 아니고 못생겼다고 바람 못 피우는 거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 당시엔 남편이 성실한 것도 결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어요. 특히 1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에 남편이 더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9급 시험도 2, 3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7급을 1년 만에 합격한 거였으니 대단해 보였죠. 연애 1년 만에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양가 집안에 결혼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남편과 둘이 첫인사는 언제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제게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재현아, 사실은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이혼하신 상태야. 두 분 따로 살고 계셔. 그래서 우리 인사드리러 갈 때 엄마 아빠께 따로 가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이혼하셨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자기가 오해할까 봐 미리 말 못했어.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혼한 게 아니라서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고민했거든. 사이가 안 좋지 않으시다니? 그럼 사이가 좋으신데 이혼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좀 복잡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엄마한테까지 빚이 넘어갈까 봐 가족들 위해서 일부러 이혼하신 거래. 아버지 사업 다시 괜찮아지시면 두 분 다시 서류상으로 합치실 거래. 그럼 위장 이혼이신 거네? 근데 그거 불법 아니야? 불법? 아이, 뭐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겠네. 그런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나 봐. 안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아끼셔서 엄마한테 불똥 튀는 건 절대로 못 보는 분이시거든. 아이, 그래도 자기가 불법이라고 콕 집어 말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다. 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신 건데. 뭐 아무튼 위장 이혼인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서 지금 두 분이 따로 살고 계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재은이 너가 이런 거에 민감해서 일찍 말하지 못했어. 결혼 직전 갑작스런 이야기에 조금 놀랐어요. 사실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결혼할 남자 1순위 조건으로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콩깍지가 쉬웠었나 봐요. 머리로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마음으로는 그래,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버님 사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상견례 전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조금 찝찝해 하셨어요. 어쨌든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엄마는 네가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성격도 무난하고 사랑도 줄 알지. 오빠네 부모님 두 분 사이는 좋으시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거지. 그리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가 구김살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는 좀 내키지가 않는다. 그리고 너 아직 30도 안 됐는데 급하게 결혼할 필요 없잖아. 좀 더 지켜보다가 그쪽 부모님 다시 합치시고 나면 그때 돼서 너희 결혼하는 건 어떠니?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결혼 전에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 진짜 이혼을 한 건지 위장 이혼을 한 건지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막말로 멀쩡한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가 그대로 갈라서는 경우도 많다는데 결혼은 일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야.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구나. 저도 부모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가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 당시 회사에서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결국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결혼을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굳이 제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죠.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서류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재은아, 우리 부모님 다시 합치셨어.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빚 문제도 다 해결하셨나 봐. 정말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응? 이제 나 괜찮은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고. 우리 집안까지 전부 네 마음에 합격인 건지 묻는 거야. 솔직히 그동안 우리 부모님 때문에 결혼 미룬 거였잖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의 부모님 위장이혼 문제가 자신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대로 저와 결혼도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겁도 났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짠하기까지 했죠. 저는 정말로 회사 일 때문에 미룬 거라고 둘러댔지만 남편은 제게 다 괜찮다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난 다 괜찮아. 난 정말 재은이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처진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면서까지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기 속까지 다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깐깐하게 구는 제게 싫은 내색 한 번 없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사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남편 직장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게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죠. 저희 아빠는 젊은 시절부터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목공소, 도자기, 건설 현장, 화물 배달, 트럭 운전 등등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개였죠. 지금은 버스 운전 기사로 일하신 지 꽤 되셨는데요.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아빠는 50대에 들어서야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신 거였어요. 그랬으니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인 게 마음에 드셨던 거죠. 남편은 워낙 서글서글하게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도 금세 친해졌죠.
남편은 저희 집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돌아갔어요. 시댁의 첫인사를 간 날 시부모님이 함께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예비사위 대접한다고 사내짐이 차려주셨는데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화려한 상차림을 내어주셨어요.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게다가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 위장이혼 사건도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단 예물 욕심내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준비해서 결혼을 치르게 되었어요. 신혼여행 후에 남편 집에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인사 때 뵌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이셨어요. 첫인사 때는 다들 웃고 계셨고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 후 뵌 시부모님은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TV만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도 주방에서 아예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혼집으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하랴 살림하랴 많이 바쁘지? 아니에요. 회사 일도 살림도 할만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하나도 안 힘들고요. 그래. 그렇게 부부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모습 보니 보기 좋구나. 근데 앞으로는 일부러 주말마다 시댁에 올 것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주말에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주 찾아뵈야 어머님 아버님이랑 더 친해지죠. 아니다. 나도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느라 집에 잘 없어. 네 시엄마는 교회 다니느라 바쁘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만 잘 지내면 좋겠구나. 그래도 진짜 괜찮아. 우리 부모님 그냥 하신 말씀 아니셔. 우린 주말마다 데이트해야지. 안 그래? 남편은 시부모님이 신세대여서 자식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진다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잘 살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생각처럼 무척 가정적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만 빼면 늘 집으로 곧장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 대신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고요.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완벽한 남편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음주운전이었어요. 당신 오늘도 차 직접 가져왔어?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지, 위험하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라 그래? 에이, 맥주 한 잔밖에 안 마셔서 그랬어. 그리고 나 하나도 안 취해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소주 한 잔이든 맥주 한 모금이든 나는 음주운전하는 거 싫으니까 다음부턴 절대 하지 마. 아이고, 알았어. 그렇게 내가 걱정됐어?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 마. 진짜 조금밖에 안 먹어서 음주 측정기 불어도 수치도 안 나와. 난 우리 재은이 보고 싶어서 1분이라도 빨리 오려고 그런 건데 한 번만 봐주라, 응? 남편은 애교까지 부리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 마. 나 진짜 화났거든. 우리 마누라 화내니까 더 예쁘네. 이리 와봐. 우리 잠깐 침대에 누울까? 남편 말대로 남편은 그다지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니까요. 제가 크게 화를 내니 안 그러겠다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제게 들켰을 땐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내 말이 우습구나. 입만 벌리면 나한테 구라치는 거 보니 당신 별명 입벌구 어때? 입벌구? 무슨 아내가 남편한테 입벌구라는 별명을 짓고 그래? 아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오늘은 진짜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 대리비 쓰기 아까워서 그랬어. 당신이 돈 아껴서 집 사야 한다며. 내가 회식이 거의 매주에 있는데 그때마다 대리비 쓰면 그게 돈이 다 얼마야.
그렇다고 회식을 안 갈 수도 없고. 아무튼 내가 다음부터 진짜 조심할 테니까 오늘만 봐주라, 응? 아, 몰라. 당신은 오늘 소파에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아니라 경찰이랑 얘기해야 할 거야. 뭐? 경찰? 경찰은 왜? 너 설마 나 신고하려고? 못할 것도 없지. 와, 너 가족끼리 너무하네. 이재은 진짜 무섭네, 무서워.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남편은 조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정말 조심하더라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효과를 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이었죠. 사실 결혼 후에 시댁에서 잘 부르지 않아서 정말 간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다 같이 모인 게 이걸로 3번째였어요. 신혼여행 후 1번, 남편 생일에 외식할 때 1번, 그리고 제 임신 축하 겸 모인 자리 1번.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긴 했죠. 하지만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묻는 거였죠. 제 임신 소식에 양가는 떠들썩하게 기뻐했고 제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무뚝뚝하신 시아버지조차 좋아하는 티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제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며 입에 맞는 음식을 날라다 주시기 바빴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 때 휴직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일욕심이 많은 편이라 경력이 단절되는 게 두려웠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일보다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성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봉이 더 높아서 제가 일을 쉬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아쉽긴 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세 식구 넉넉하게 먹고 살기엔 좀 빠듯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진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먹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신경 쓰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복직 생각이 자주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지금 이 순간이 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그때 제 평화에 금이 가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친정엄마였죠. 재은아, 이걸 어쩜 좋니? 아빠가 몰던 버스가 사고가 났나 봐. 사고? 혹시 아빠가 다치신 거야? 아빠가 아니라 버스에 탔던 승객이 다쳤나 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아빠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나 뭐라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난 하나도 모르겠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승객이랑 싸우기라도 했다는 거야? 재판이라니. 그게 아니라 승객이 혼자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나 봐. 몇 명이나? 1명.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잘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서 있던 사람 1명만 혼자 넘어져서 다쳤대. 근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떻게 네 아빠 탓이라는 건지. 너 걱정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법대 나왔으니 뭐라도 알까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빠는 절대로 너한테 말하지 말랬어. 너 신경 쓴다고. 친정엄마가 제가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알겠거니 하시고는 제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온 건 맞지만 사실 사법고시를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한 경우였어요. 부모님께 고시 뒷바라지 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현실적으로 선택한 게 대기업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일단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빠가 급출발 급정거를 하지 않았는지
정규 속도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정규 속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아빠의 잘못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더군요. 아빠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였어요.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버스 회사에서 아빠께 책임을 묻는 바람에 아빠는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양손에 짐을 들고 탔다가 혼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부딪힌 건데 그 모든 게 다 우리 아빠 탓이라니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일로 부모님 두 분 다 무척 힘들어 하셨죠. 저는 같은 과를 나온 동문들 중 변호사가 된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하는 과정에서 아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뇌졸중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아빠는 무죄를 받아내셨고 버스 회사에서도 다시 입사를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서 그럴 수 없는 상태셨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친정 부모님은 그 일 때문에 건강도 돈도 많이 잃으셨죠. 아빠가 일을 못하셔서 쉰 기간 동안 고스란히 모아둔 돈이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병원비까지 충당하느라 더 힘드셨어요.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해드렸어요. 재은아, 엄마 이 돈 못 받아. 네가 밤새 일해서 벌어온 돈인 거 아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아? 엄마 아빠 걱정 말고 너부터 잘 챙겨. 엄마, 그러지 말고 넣어둬.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회사 복귀할 걸 그랬나 봐. 우리 딸, 참 마음 씀씀이 하나는 효녀 심청이 안 부럽네.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도로 가져가. 저는 연신 거절하는 엄마께 억지로 돈봉투를 건네고 와버렸어요. 분명 마음 편히 쓰시지도 못할 것을 알지만 조금이나마 부모님 숨통 트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참 돈이 더 많았으면 싶더라고요. 사실 회사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꽤 됐었지만 전셋집을 구하느라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집 구할 때 남편과 반반 부담했었거든요. 제가 은연중에 남편에게 금전적인 이야기를 자주 꺼냈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회사에 다시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 말에 수없이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아이 양육에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평일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돌아가면서 은별이를 봐주셨죠. 시어머니가 주 4일을 봐주시면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후 5시 퇴근이라 은별이를 주로 봐주었고요.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 저는 회사로 나가봐야 했어요. 그럴 때면 늘 남편이 육아를 전담하곤 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면서 그중 50만 원 정도를 매달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렸어요. 가끔 상여금이 나오면 그 돈도 다 보내드리고요. 제가 친정엄마께 용돈을 드리고 간 날이면 친정아빠에게 늘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이래서. 뭐가 미안해요. 난 괜찮아. 뭐 이참에 커리어도 쌓고 좋아. 아빠, 재활은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고생하는 거 그만 보려면 내가 하루빨리 나아야지.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아빠, 힘내요. 저는 씩씩하게 말하면서도 아빠의 한숨 짓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는 가족들의 힘이 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겨놓고 친정에 돈을 드리고 있자니 솔직히 시댁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세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것처럼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재은아, 바깥 사도는 좀 괜찮아지셨니? 네가 부모님 챙기랴 애보랴 고생이 많다. 네, 점점 좋아지시고 계세요. 아직 혼자서 돌아다니실 정도는 안 되시지만요. 어머님도 은별이 보시느라 힘드시죠?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한다. 내가 내 손주 보는 건데. 넌 은별이 걱정 말고 사돈 어른들 잘 챙겨드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돈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사돈 어른들 큰일 겪으셨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서 뭐 하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거 얼마 안 돼. 보양식 하나 해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뵐 때 꼭 전해드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준비가 늦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늘 감사하고 죄송한 거 아시죠? 부모님껜 잘 전해드릴게요. 시어머님이 주신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못 주는 처지라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액수를 떠나 너무 감사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많이 못 주는 처지라고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사업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거의 매주 골프 치러 다니시고 외제차를 끄실 만큼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검소해 보이시긴 했죠. 저는 속으로 아버님이 어머님께 경제권을 안 주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 생각을 뒤로하고 저는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모님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며 감사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쪽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더군요. 누구 결혼식이야? 우리 아버지 동생. 그럼 작은아버지? 당신 작은아버지가 있었어? 우리 결혼할 땐 고모들만 오셨었잖아. 아니 그보다 작은아버지가 되게 늦게 장가를 가시네. 아버님이 60이시니까 작은아버지는 한 50대이실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40이죠. 에? 40? 그럼 거의 20살 터울나시는 거야? 와, 자기네 할아버지 되게 정력왕이셨나 보다. 아니, 그보다 할머니가 더 대단하신데?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대충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오면 돼. 남편은 제 말에 별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제 결혼식에도 오시지 않으셨던 시할아버님께서 그날은 자식 결혼식이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건 바로 시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알던 시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결혼 후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시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은 꽤나 젊은 할머니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보다 연배가 대여섯 정도밖에 안 많아 보이셨어요. 제가 놀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죠. 뭐야? 저 할머니 누구셔? 우리 집안 치부라서 말하기 싫었는데. 뭔데 그래? 우리 할아버지 두 번째 부인. 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늦바람을 피우셨다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20살 터울나는 이복 형제를 만드신 거였대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어떻게 현모양처를 두고 바람을 피시냐. 우리 할머니만 안 됐지 뭐. 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오기 싫은데도 결혼식 참석하신 거고
우리는 뭐 덤으로 온 거지. 그 결혼식 참석으로 저는 남편 집안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만 보면 절대로 집안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조금 충격이었죠. 예전에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바람도 유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설마 내 남편도? 하는 생각이 들길래 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도 바람 피우신 적 있어? 뭐? 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나나 우리 아버지나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아니야. 할아버지 외도하신 거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야. 절대로 그런 일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하긴 남편이 이런 쪽으로는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어요. 저는 덕분에 해외 출장도 다녀올 수 있었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별이 어머니. 여기 어린이집이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은별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은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언어가 좀 늦는 것 같아서요. 4살인데 자기 표현을 아직 잘 못하기도 하고 발음도 좀 많이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선생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10분가량 설명해 주시며 제게 언어치료센터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모든 게 제 탓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집에서 아이 볼 시간이 부족해서 늘 밤에 잠든 모습을 보던가 주말에 잠깐 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도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함께 아이 치료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상의 끝에 주 2회 치료센터에 보내기로 했어요. 센터에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아이가 언어가 6개월 정도 늦는다는 이야기였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 아빠 일도 모자라 은별이까지. 다 내 탓인 것 같아. 이게 왜 당신 탓이야. 그리고 겨우 6개월 느린 거라며. 괜히 자책하지 마. 은별이도 말할 때 되면 말 잘할 거야. 앞으로 치료 다니면 금방 좋아지겠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 그냥 일 그만둘까 봐. 뭐? 겨우 이것 때문에? 여보, 겨우라니. 그리고 당신 반응이 왜 그래? 내가 일 그만두면 당신이 버는 돈 내놓으라 그럴까 봐 그래? 재은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가 능력만 되면 장인어른 재활비도 대드리고 싶고 당신 집에서 편히 쉬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 주제가 우리 가족 생활비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나랑 결혼해서 너 당신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오히려 남편은 자기가 처갓댁에 도움이 못 되는 걸 자책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그동안 당신이 집에서 나 내조해준 건 생각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당신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당신이 이래야 장인어른 재활비도 드리고 처가댁에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 은별이 언어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나보다 능력이 더 좋잖아. 그래도 당신이 일하는 거 힘들고 은별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면 일 그만둬. 당신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절 안아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일하기를 원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너무 감정만 앞섰던 것 같더군요. 한편 남편은 누구보다 이성적이었어요.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에도 크게 놀라지 않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아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경험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언어치료센터도 열심히 다니고요. 남편은 주말마다 공원, 유원지, 동물원, 캠핑장 등에 다니기 바빴어요. 가끔은 저도 함께 갔고요.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키즈카페를 같이 간 날이었어요. 은별이와 또래로 보이는 한 아이가 와서 놀자고 말을 걸더군요. 저희 아이가 뭐라 말을 하니 그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얘 이름 뭐예요? 은별이. 아, 근데 은별이랑 놀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미끄럼틀 쪽으로 휙 가버리더군요. 그 말에 은별이 표정이 침울해졌어요. 아이가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제가 한 번 더 퇴사할지에 대해 남편과 의논했는데 남편은 역시나 제가 계속 일을 다니기를 바라더군요. 치료센터 3달만 다녀보고 퇴사할지 생각해보자고요. 남편은 늘 저를 안심시켜주고 아이 치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말에 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출장 다녀오면서 사올 리스트들을 쭉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화장품부터 시아버지께 드릴 양주까지 다 알아봐 두었어요. 출장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카톡 연락이 왔습니다. 은별이 어머니, 은별이가 요즘 말이 좀 늘고 발음도 좋아진 것 같아요. 치료 권유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센터인지 효과가 좋네요. 어머, 그런가요? 선생님이 주의 깊게 잘 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은별이가 이모랑 친한가 봐요. 오늘은 이모가 어쩌고 하면서 말을 꽤 하더라고요. 아이가 발음이 좋아졌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라니 뭔가 좀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여자 형제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맞벌이로 일하느라 친구 엄마들과도 어울리지 않아서 은별이가 이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식당이나 마트에 가면 직원분들께 이모라고 부르곤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죠. 사실 그때는 이모라는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면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내 아이 언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거든요. 출장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예상보다 3일이나 늦게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캠핑을 간 상태였죠. 저는 집에 혼자 들어와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부모님께 면세점에서 사온 선물이나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자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 내밀더군요. 누구세요? 저는 현관에 적힌 아파트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1905호였어요.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 이 집 며느리구나. 자기야, 좀 나와봐. 자기 며느리 왔어. 열린 현관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자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가시더군요. 몹시 당황한 듯한 몸짓의 시아버지는 팬티 차림이었어요. 안방에 들어가 옷을 주워 입으셨는지 셔츠 단추도 짝짝이로 꿰어 입으시고는 후다닥 나오셨습니다. 아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님이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세요? 저 여자는 누구고요? 아, 그건 네가 알 거 없다. 아, 왜 왔어? 이거 드리려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멍해진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양주가 담긴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거네. 시바스리갈. 몇 년산이야? 에게, 12년산이네. 이왕 사오는 거 18년산 사오지.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엔 아, 씨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짧은 사이에 정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에 들린 양주를 낚아채듯이 가져가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이만 들어가 봐. 잠깐만요, 아버님. 어머님은요? 어? 시아버지는 무언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무언가 체념한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에 있겠지.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집에 있다니 이 집은 시어머니 집이 아니었던 건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아파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집인데 왜? 저 지금 어머님 집 앞인데. 뭐?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보다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멀쩡하게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몸이 아픈 척까지 하시면서 보기를 꺼려하셨어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집에 아버님은 계시던데 어머님은 어디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만에 말씀하셨어요. 재은아, 우리 잠깐 볼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원이 알면 난리 날 텐데 내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이혼하신 지 꽤 되었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사시는 곳은 시아버지와 불륜녀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남편의 부탁으로 두 분이 인구 부부인 척 행세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시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위장 이혼을 하신 건 사실이래요. 하지만 그 후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면서 완전히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날 일이 없으셨대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기 직전까지는요. 남편이 너무 저와 결혼이 하고 싶어서 두 분을 설득한 거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부르지 않은 것도 다 이런 이유였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감싸시며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너무나 소름 끼치는 가족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함께 사는 척 연기를 한 거나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와 제 앞에 내민 남편이나 저를 속인 건 똑같았죠. 속여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솔직히 황당하고 화도 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힘들게 모아서 주신 1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도 잘 못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시어머니 사시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창고로나 쓸 법한 좁은 공간,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1층에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없는 이곳에서 대체 어떻게 생활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죠. 그에 비하면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으리으리한 대궐이었어요. 내가 위장이혼 할 때 말 그대로 위장이니까 재산 정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빈몸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셨어요. 주원 씨는요? 주원 씨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주원 씨는 뭐라 그러는데요? 주원이는 아무것도 몰라. 걘 아무 잘못 없어.
다 멍청한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애써 자기 아들 감싸기를 하시더군요. 모를 리가 있나요? 순간 자기 아버지 비위나 맞추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외도를 혐오하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바람은 모른 척하는 아들. 자기 엄마가 외도한 아빠의 빚을 떠안으며 위장 이혼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아들. 남편에 대해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입으로만 바른 척 깨끗한 척 했던 거였나 싶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차라리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도저히 불편해서 어머님 지내시기 힘들어요. 난 괜찮아. 이미 몇 년째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길 들어가. 나는 다만 네가 이 일로 주원이랑 사이 나빠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주원이는 아무 잘못 없어. 부모 이혼하는 게 어떻게 자식 잘못이겠어. 그러니 주원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나오려고 했지만 끝끝내 시어머니는 제 고집을 꺾어버리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집에 앉아 있는데 골방에 홀로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남편이라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5통이나 넘는 전화를 했는데도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은아, 연락했었네.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봤어. 은별이는? 은별이 잘 있지. 은별아, 엄마다. 남편 전화기를 통해 은별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집으로 들어와.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고 은별이는 1박 2일 캠핑에 지쳤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시댁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 놀래라. 난 또 무슨 얘기라고. 남편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어요.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거든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 있는 거잖아.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즐기시겠다고 그렇게 사시는 거고. 엄마는 본인 능력이 되시는 대로 사시는 건데 아들인 내가 뭐 어쩌겠어. 그저 두 분 사시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드리는 수밖에. 당신 할 말이 그게 다야? 어? 그럼 내가 또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 적어도 나한테 속인 거에 대해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어머님 저렇게 살고 계시는데 안쓰럽다거나 그런 생각 안 드냐고. 이미 결혼했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당신도 내가 좋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두 분 이혼하신 건 그저 과거 일일 뿐이야. 왜 그것 때문에 당신이랑 내가 지금 이렇게 날 세워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결핍된 사람 같았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측은지심이라든지 그런 감정이요. 저는 남편에게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나마 내 아이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이라는 것 하나가 제가 남편에게 기대는 유일한 믿음의 끈이었죠. 그 후 며칠은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계속 실수를 연발하더니 기어코 중요한 프로젝트가 담긴 파일을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저는 USB를 가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 너무 급히 필요해서 집에 도착 후 남편 차를 끌고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간신히 이중주차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단이 난 거였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288로 차 주시죠. 다름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사고가 좀 나서요.
누가 차를 좀 긁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누가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고, 이 목격자분이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도 차주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신경 쓸 것 투성이인데 차 사고까지 났다니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었죠. 주차장에 도착하니 운전석 문이 움푹 들어가 있더군요. 생각보다 심하게 치고 갔더라고요. 주차장을 둘러보니 제 차가 세워진 곳에 CCTV 각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블랙박스 작동법이 서툴러 확인하던 중 기겁할 장면을 보게 된 거였죠. 이게 뭐야?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어. 저는 제 몸이 돌처럼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상상도 못한 비밀이 들어있었거든요. 자기야, 오늘 간 캠핑장 좋지? 난 특히 사이트 거리 먼 게 마음에 들더라. 다른 캠핑장은 사이트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기랑 할 때 은근 신경 쓰이던데. 뭐래. 애도 있는데. 뭐 어때? 어차피 말도 잘 못하는데. 언어 지연이라서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한들 아무도 못 알아들을걸? 은별아, 아빠 말 들려? 아빠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간 거 엄마한텐 비밀이다. 약속할 수 있지? 은별아, 아빠 말대로 약속해 줄 거야? 그래야 이모랑 오래오래 보는데. 뭐야, 얘 왜 말이 없어? 거봐, 내가 그랬잖아. 은별이 너 말 어눌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 멍청인 줄 아니까 그냥 말을 아예 하지 마. 그래야 똑똑해 보여. 알겠지? 미친, 뭐래? 자기 이거 은근 가스라이팅이야. 알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 맘 홀려놔서. 몰라. 우리 와이프 회사는 장기 출장 같은 거 안 가나? 그럼 자기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는데. 미쳤나 봐. 나도 남편 있거든? 어딜 만져. 하지 마. 이러다 사고나. 둘이 하하호호 낄낄거리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뒷자리에 내 애를 태우고 저런 저질스러운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게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도저히 이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순순히 이혼만으로 끝내기에는 남편은 제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이 아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요.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모두 USB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날 반차를 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부터 부모님 댁에 맡겼어요. 갑작스런 방문에 엄마가 무척 놀라셨어요.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은별이까지 데려오고. 엄마, 은별이 좀 당분간 좀 봐줘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보다 은별이 데리고 당분간 할머니네 가 있는 건 어때? 아빠랑 다 같이. 너 정말 무슨 일 있구나. 심각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표정이 걱정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심각한 일은 맞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나 믿지? 엄마는 더 캐묻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저를 믿으시니까 기다려주신다는 뜻이었죠. 현부 양부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식을 방패 세워 더러운 짓을 하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만찬을 준비했어요. 우와, 이게 웬 진수성찬이야. 당신 오늘 바쁜 거 아니었어? 참, 은별이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 내가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 은별이는 엄마네 집에 갔고. 장모님이 오늘 은별이 봐주실 수 있대? 응, 은별이 걱정 말고 식사나 해. 야, 맛있겠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네.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 같다.
남편은 제 뒤에서 저를 안더군요. 그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음흉하고 재수없는 인간. 온갖 나쁜 말을 갖다 붙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죠. 저는 남편의 팔을 풀어내고 식탁에 앉혔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잘도 먹더군요. 이야, 맛있다. 당신 음식 솜씨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그 정도야? 음식이 입에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 혹시 맛없다고 뱉을까봐 걱정했는데. 많이 먹어. 어? 부대찌개에 굴도 넣었어? 이 비싼 굴을. 굴을 좋아하는 남편은 아주 신나서 굴을 쏙쏙 골라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점심 먹은 게 체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밤 12시까지 구토에 설사를 반복하던 남편은 급기야 끙끙 앓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마에 식은땀을 잔뜩 묻힌 채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 배탈 났나 봐. 혹시 음식이 상했었나?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맛이 났던 것 같은데. 뭐? 그럴 리가.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 오늘 낮에 못 먹을 거 먹은 건 아니고? 기다려봐. 내가 약 사올 테니까. 저는 집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하니 불덩이로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차려준 음식은 유통기한이 1년은 훌쩍 지난 것들만 모아서 만들어준 부대찌개였습니다. 굴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갖다 버리라며 고상 떨던 남편이 1년이 넘게 지난 음식들만 먹었으니 배탈이 날만했죠.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다가 집 근처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아파트로 구급차가 들어오더군요. 곧 남편이 휠체어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잠시 후 제 전화기로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구급대원이었어요. 제 남편이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알겠다고 하고는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저는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장염 증상으로 사경을 헤매느라 자기 컴퓨터가 켜져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모두 뒤졌어요. 그 여자와 단둘이 소통하는 SNS에서 사진이며 대화 등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그 상간녀가 제 남편 아이디로 쇼핑몰에서 변태 같은 옷까지 산 내역까지 모두 뽑았습니다. 더러운 놈들.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놈이나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나 이런 잡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주 천천히 피를 말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모든 처리를 하고 난 뒤 남편을 구경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장염 증세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굴이 남편을 괴롭히는데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효과가 길진 않았죠. 남편은 수액을 맞고 나더니 금세 회복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까진 필요 없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퇴원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구급차를 타고 오면서 팬티에 똥을 지린 거였어요. 어쩐지 응급실에서 남편만 병원복을 입고 있더라니. 저는 근처 속옷집에서 제일 싸구려 팬티와 파자마를 사서 입혔습니다. 투덜거리는 남편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천사인 척 웃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락스물로 빤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남편이 며칠 지나니 피부염을 호소하더군요. 여보, 이상하게 옷에서 수영장 냄새가 나네. 혹시 빨래할 때 락스 넣었니? 요새 피부도 가렵고 이상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빨래에 락스를 왜 넣어? 그런 건 걸레 빨 때나 쓰는데. 내가 설마 당신 옷이랑 걸레를 헷갈렸겠어? 근데 옷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그렇지.
당신 그 옷 입고 어디 다른 데서 뒹군 건 아니고? 어디 줘봐. 어? 이거 모텔 침구에서 나는 냄새 아닌가? 뭐?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멀쩡한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렇지. 당신 거랑 같이 빨래한 내 옷은 괜찮은데 유독 당신 옷만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제 옷은 따로 빨았습니다. 그걸 알 리 없는 남편이 지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 재발절인 상황이었죠. 다시 맡아보니까 아무 냄새 안 나네. 내 코가 이상한가 봐. 지난번에 감염병 걸렸어서 그런가? 맞네. 자기 그때 감염병 걸리고 나서 후각 완전 잃었잖아. 냄새도 잘 못 맡고. 아유, 맞아. 그것 때문이네. 남편은 옷깃 쪽에 손을 넣어 목을 벅벅 긁으며 애써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숨기려 자기 코까지 장애 취급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더 이상 옷에 대해 캐묻지 않더군요. 평소 피부가 예민하고 깔끔 떨던 남편이 밤새 가려워서 미치려고 했습니다. 속으로 쌈통이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건 제가 당한 배신감에 비하면 복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귀여운 수준으로 남편을 괴롭혀주던 저는 차근차근 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휴가 받은 걸 말하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학수고대하던 대망의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친정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아이를 맡겼죠. 내가 은별이 봐도 되는데 너무 장모님한테 맡기는 것 같네.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주말마다 은별이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번 주엔 좀 쉬어. 아참, 이번 주에도 캠핑 간다며? 그런데 누구랑 가는 거야? 누구랑 가긴. 은별이 없으니까 혼자 가지. 당신도 참 대단하다. 그 캠핑 취소할 법도 한데. 캠핑이 좋은 거야? 아니면 캠핑장에 뭐 꿀단지라도 숨긴 거야?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캠핑 예약해 놓은 게 아까워서 그렇지. 당신 말대로 나도 오랜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당신이랑 같이 갈 수도 없잖아. 당신은 일해야 하니까. 그래? 진심이야? 정말 나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럼 진심이지. 잘 됐네. 사실 나 오늘 휴가야. 짜잔! 캠핑 가려고 가방도 쌌지. 가자. 뭐? 장난이지? 장난 아닌데? 뭐해? 빨리 가자. 내가 커피도 탔어.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데. 자기 때문이라니.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뭐해? 출발해. 남편은 엄청 당황해하면서 눈동자에 초점까지 흐리며 캠핑장에 안 갈 핑계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말발로 전부 압승해서 차에 태워서 출발까지 했죠. 자동차 핸들을 잡은 남편의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콧방귀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가 탄 커피를 먹였습니다. 남편은 속이 타는지 커피를 잘도 마시더군요. 출발한 지 30분 만에 남편은 휴게소에 들리자며 차를 세우더군요. 아마도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죠. 뭐야. 왜 핸드폰이 안 되지? 분명 배터리 충전해놨었는데. 왜 그래? 어디 연락할 때라도 있어? 아니, 그냥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이게 왜 안 켜지지? 당신 거 핸드폰 너무 오래돼서 고장난 거 아니야? 그거 쓴 지 3년 넘었잖아. 사실은 제가 아침에 뜨거운 물에 푹 담궜습니다. 그러니 될 리가 없었죠. 남편은 결국 상간녀에게 제가 가고 있다는 말도 못한 채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을 하고 10여 분쯤 지나자 드디어 신호가 오더군요. 배야. 갑자기 왜 이러지? 당신 왜 그래?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프네.
또 배탈 난 거야? 당신 요즘에 왜 자꾸 탈이 나지? 아이, 몰라. 진짜 짜증나네. 너 혹시 내 커피에 뭐 탄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지난번에 나만 먹으라고 상 차려주더니 이번엔 당신이 준 커피 먹고 배탈 난 게 안 이상해? 당신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해? 내가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아니, 내가 보험 사기 치려고 당신한테 해코지한다고 쳐도 고작 장염으로 무슨 보험금이라도 타겠어? 아님, 당신 나한테 뭐 크게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당신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자, 봐. 내가 이 커피 마셔보면 알겠지. 저는 남편이 마시던 커피를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자, 됐지? 내 커피는 당신이 마셔. 당신 진짜 이상하다. 웬 피해의식? 뭐 죄 지었어? 진짜 아니야? 아씨, 미안. 내가 요새 자꾸 몸이 안 좋으니까 예민해졌었나 봐. 사실 어제도 온몸이 따갑고 가려워서 밤새 잠도 못 잤어. 그래도 나한테 너무하네. 저는 삐진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탈 난 이유요? 사실은 커피가 아니라 생수에 강한 변비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커피만 권했지 물은 마시라고 안 했어요. 그저 남편 옆에 생수통만 꽂아뒀었죠. 아무튼 남편은 가는 내내 혼자서 황천길을 오락가락했어요. 배 아픔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갓길에 차를 세워 큰일을 치르더군요. 가까스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부터 달려가더군요. 저는 뒷모습만 보이며 사라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글램핑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찰싹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온 한 여자가 보였어요. 이 추운 산골 캠핑장에 원피스라니. 사실 남편은 캠핑장에 상간녀가 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이곳까지 달려온 거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캠핑장 주소를 안 알려줬거든요. 그 모든 건 남편이 씻을 동안 핸드폰을 모두 열어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패턴 풀기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죠. 집에 홈 CCTV만 조금 돌려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폰으로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과 주소를 알려주고 캠핑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여자에게서 알겠다는 단문을 받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끓는 냄비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 돼지 오랑캐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여자 보는 눈도 낮은지 남편에게서 더더더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원피스가 딱 달라붙어서 뱃살이 툭 튀어나왔는데 분홍색 원피스 때문에 분홍 소세지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천혜연 씨? 네, 절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자 머리채를 두 손에 가득 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사정없이 흔들어댔죠. 어떻게 알긴 뒤지면 다 나와. 넌 죽었어. 뚱땡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두 다리로 떡 버티고 서 있어서 잘 흔들리지도 않더군요. 대신 얇은 머리카락이 잔뜩 뽑혀나가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지 상간녀가 꾸액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 그 당시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둘렀는데 그게 캠핑장에 구비된 후라이팬이더군요. 깡 소리가 산속으로 울려 퍼졌어요. 다행히 한 대 맞고 쓰러지지 않더군요. 대신 겁을 먹은 상간녀가 쫄아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때렸어요. 진짜 인정사정 안 봐주고 후라이팬으로 두드려 팼습니다.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김주원, 넌 이제부터 시작이야. 딱 기다려. 전 남편에게서 차키를 뺏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께는 상황을 설명드렸죠. 사위를 많이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게 느끼셨어요. 특히 아빠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아빠는 이 상황마저 본인 탓으로 돌리셔서 제가 더 속상했어요. 아빠가 못나서 이 김서방이 밖으로 놔둔 거 아니냐. 내가 이 모양이니 너까지 우습게 본 거 아니냐고. 아빠가 미안하다, 재은아. 이 아빠가 미안해. 아빠, 그게 왜 아빠 탓이야. 그럴수록 더 잘하고 신경 써주는 사위들도 많아. 저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문제인 거지. 나 저 인간 가만 안 둬. 아빠 말대로 우리 집 힘든 사정 약점 잡아서 불륜 저지른 거면 더 가만 안 두고. 저는 이대로 조용히 이혼해서 끝내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게 너가 마음 편해질 수 있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죠. 남편을 향한 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부서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바로 감사실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단메일이 왔어요. 확인 후 조치를 취할 테니 기다려 달라더군요. 상간녀를 쥐어 뜯어놓고 나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군요. 연락한 이유는 제 예상대로 회사에서 징계 처분 때문이었어요. 아예 잘려버리면 좋았겠지만 그 여자도 남편도 감봉 처리로 끝났더군요. 남편은 자기 쪽팔리게 했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어요. 겨우 이걸로 이 난리야? 난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다려. 내가 곧 나락으로 보내줄 테니까. 내가 고작 이 정도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적당히 난리쳐. 추해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어? 야, 너 미쳤어? 뭐긴 뭐야. 상습 음주운전자 고발해서 시민 안전 지킨 거지. 나 지금 너 때문에 공무원 정직됐어. 밥줄 끊기게 생겼다고. 고작 정직? 기다려. 한 번만 더 음주운전하면 넌 해임 아니면 파면이야. 철밥통 공무원 짓도 끝이라고. 너희 씨 진짜 1억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은 네가 안 지켜놓고 누구 탓을 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원도 꺼버렸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남편의 외도를 안 순간부터 남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이미 감봉된 상태에서 첫 번째 신고로 강등되더군요. 그땐 몰랐겠죠.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걸렸을 땐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남편은 정말 끝장이었죠. 확실히 그 후로는 꽤나 조심하더군요. 저는 곧 남편이 작성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로 남편을 고소했어요. 정말 다행히 공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쯤 되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또 한 번 왔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더군요. 애원하면서 징징대는 남편 놈을 곱게 볼 제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죄라니 이걸로 남편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떨어졌죠.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아나갔어요. 남편이 내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죄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었고 남편의 죄를 입증하는데 한몫했어요. 결국 남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아동학대죄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과로 인해 남편은 완전히 파면되었어요. 그 사이 불륜녀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내 가정 파탄냈으면 똑같이 해줘야죠. 그 집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집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손대기도 전에 알아서 복수를 다 해주더군요. 시모가 그 여자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나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 소문이 다 돌았나 봐요. 결국 스스로 창피함을 못 견디고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되면 뭐하나요? 행실 하나로 이렇게 끝장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쪽 남편도 제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고요.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딸과 잘 살고 있어요. 제 딸이 언어 지연이라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짠하게 느껴지네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줬어야 하는데 못 지켜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고 저는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괜찮습니다. 제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면 말이죠. 3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다시 버스 회사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열심히 재활한 덕에 헬스 운동도 시작하실 만큼 많이 호전되셨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지금은 뇌졸중 오시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요. 제가 이혼할 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면서요. 집안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똑똑하게 살지 못해서 남편과 자식이 그 모양인 것 같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명함 하나를 드리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 명함인데요. 생각 있으시면 한번 연락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명함만 바라보셨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저항 없이 살아온 시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감이 오질 않더군요. 아마도 그냥 사시던 대로 사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전 시어머니, 네 시아버지 상대로 이혼 취소 소송 내셨어. 이거 소송 들어가면 세금 문제 드러날 거고 양쪽 다 위장 이혼 처벌도 피하기 힘들 거야. 게다가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건 이혼한 지 2년 넘어서 사실상 어려울 거고. 그래도 하신대, 소송. 한참 만에 친구에게 들려온 소식은 시어머니의 패소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이나 보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결 편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소송에서 지셨다고. 이길 거란 생각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뻔뻔한 짓 해놓고도 맘 편히 사는 인간 한 번쯤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정말 그 표정을 네가 봤어야 했는데 그 인간이 뱁새같이 작은 눈을 무진장 크게 뜨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그 표정 본 것만으로도 됐어. 난 이제 미련 버리고 새 인생 살 거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야무지게. 가끔 우리 은별이 보러 와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님이라면 오케이예요. 지금도 어머님과는 아주 가끔씩 연락하며 지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